세물결 약사의 팟캐스트 약과 제약회사가 말해주지 않는 약 이야기 아스피린 표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했다가 다시 망치고 다시 하니까 좀 분위기가 낮았네. 예, 저희는 그 약사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자 이런 모토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세물결 약사이고요. 저희가 뭐 약사의 꼭 미래뿐만이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께도 약사라는 직능이 봉사하고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약회사라든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는 알기 어려운 하지만 국민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하는 약에 대한 이야기들을 심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스피린에 대해서 좀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 제목이 인간이 만든 축복인가 자연이 준 선물인가 이렇게 달아놓으셨는데 네, 제가 지었습니다. 예, 무슨 뜻인가요? 그냥 글자 그대로입니다. 이제 내용 오늘 들어보시면 왜 이런 제목인지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아스피린에 대해서 이제 좀 그 기존의 진통제, 해열제, 소염제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목적으로 먹잖아요. 그 심장병 예방약으로도 먹고 심지어는 최근에는 항암작용이 있다 그래가지고 되게 지금 좀 센세이셔널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제목을 넣었어요. 그래 뭐 제목을 보면은 굉장히 아스피린에 대해서 뭐 좋은 약이다, 긍정적이다 이런 느낌을 많이 주는데 예. 그렇지만도 않아요, 그런데.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하려고 오늘 마련한 거죠. 사실 저희가 약국에서 일하다 보면은 아스피린을 진짜 무슨 만병통치약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영양제처럼 심지어는 생각하시고 쉽게 이렇게 무조건 먹으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구입하려고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보통 많이 찾지 않으세요, 요즘에? 예, 그게 인터넷 같은 데서 홍보가 된 다음에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꼭 그런 면만 있지도 않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경각심을 잃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아니요, 뭐 좀 유명한 어떤 분이 아스피린 500mg가 우리나라에 없는 거에 대해서 마침 큰 대단한 우리나라의 손실인 양 얘기를 하는데 저랑 같은 성을 가지신 분이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좀 반론이 있어요. 아마 제약회사가 절대로 먼저 말해주지 않는 내용도 많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제약회사가 무슨 얘기를 할 때는 자기네들이 돈을 벌 수 있을 때 푸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 때는 뭔가 굳이 이렇게 알려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먼저 그 아스피린 용량, 아스피린 종류가 있잖아요. 종류가 있는데 우리나라엔 다양하지가 않죠. 지금 네. 우리나라는 100ml짜리 저용량만 보통 우리가 베이비 아스피린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 100ml짜리 저용량만 있고 나머지는 없지만 사실 외국에는 좀 다양한 용량으로 많이 나와 있는 건 사실이죠. 아스피린 자체가. 예전에는 그 500mg짜리도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는 500ml짜리가 있어요. 외국에는 근데 500ml가요. 그게 사실은 외국에서는 엑스트라 스트렝스예요, 그것도 사실. 굉장히 그러니까 원래 강한 레귤러 거죠. 스트렝스는 325ml짜리 350. 따로 있죠. 그래서 사실은 325ml가 가장 레귤러 스트렝스라고 해서 가장 많이 쓰였던 용량이고 500ml도 있고 여러 가지 용량이 나오고 있죠. 외국에서는. 그리고 예전에는 진통 소염 해열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엔세이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학술의사님은 항상 영어로 얘기해요. 영어를 너무 많이 써요. 그래서 그런 류와 같이 여러 가지 진통제 아니면 해열제 용도로 많이 썼죠, 옛날에는. 근데 이게 최근에는 그런 용도로는 쓰지 않고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또 많이 예전보다는 많이 쓰진 않는데 요즘은 거의 심장병 예방약으로 더 유명세를 떨치고 있죠. 그러니까 100ml짜리가 있고 500ml짜리가 있고 그 심장병 예방약을 쓸 땐 100ml를 쓰고 그 진통제를 쓸 땐 500ml를 쓰잖아요. 근데 그거가 있는 거조차 모르시고 아스피린 주세요. 그러면서 500ml면 더 좋지 않나요? 막 이렇게. 그 위험도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 생각이 없으시고 그냥 닫아 있어. 거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판매가 안 되는 500ml는 사실은 진통 소염제 역할로 먹는 거죠, 해열제는.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 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런 용도로 쓰이는 용량이 없는 거고, 근데 그게 왜 시장에서 사라졌나에 대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특히 없는 이유는 그만큼 효용 가치가 떨어져서 그런 거지 다른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그렇죠. 이게 무슨 음모가 있다거나 그래서 취급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왜냐하면 더 대체할 만한
좋은 소염 진통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부프로펜 같은 거 여러분 그 보통 일반 국민들은 해열제를 알고 있죠. 애들 부르펜 시럽 그게 이부프로펜 성분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효용 가치가 조금 떨어지고 인기가 떨어지다 보니까 외국도 팔리고는 있지만 점점 사용량이 그쪽 면에서는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청소년 미만은 그래지 갑자기 생각이 레이 신드롬. 예, 그렇죠. 그래서 그 함부로 쓰기 힘들잖아요. 아스피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진통제를 사서 그렇죠. 특히 바이러스에 의한 간염이면은 증세도 너무 비슷하고. 사용을 주의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의사들조차도 뭐 처방을 내릴 때 사실은 아스피린을 피하고 그쪽으로 처방하게 되고 이렇게 했던 것도 있었겠죠. 네. 근데 비상약으로 구비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거를 전혀 모르시니까 온 가족이 다 같이 애용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신 것 같아요.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라이 신드롬이라는 게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그러니까 감기 같은 거죠 대표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아스피린을 복용하면은 이게 합병증으로 뇌나 간 같은데 손상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죠. 이게 성인한테는 잘 안 나타나지만 청소년이라든가 뭐 어린이. 소아 아동한테는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스피린을 보통 이제 청소년 이하한테는 이제 해열기나 진통 목적으로 안 쓰고요. 잘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혹한 그 약국에 오시는 분들 중에 베이비 아스피린이라고 해서 애들이 먹어도 되는 아스피린이라고 혼동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100ml짜리 아스피린이 용량이 적으니까 이거를 부르는 별칭이잖아요. 별명 비슷하게 베이비라고 부르는 것이 애들한테는 원래 아스피린을 안 쓰는 게 그쵸, 맞아요. 맞아요. 예, 말 그래서 잘못하면. 그거를 혼동하는 경우가 저도 처음 약사 되고 나서는 그렇게 와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 얘기를 되게 여러 번 했던 기억이 나요. 아스피린이 그러면 과연 제가 아까 인간이 만들어낸 건지 아니면 자연이 준 선물인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 난 그래서 그게 좀 의아하더라고. 그러니까 아스피린은 합성 의약품이잖아요. 물론 뭐 버드나무 껍질을 추출했다 이런 말도 있지만 근데 왜 자연준 선물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방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약대생들은 처음에 들어가면 아스피린 제일 먼저 배우잖아요. 왜 배우면서 저는 생략 시간에 그걸 먼저 배웠거든요. 생략 교수님이 너희는 아스피린이 뭐라고 생각하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기는 아스피린이지 이러는데 이게 그러니까는 그분은 자기가 생략 이제 교수님이니까 이게 생략에서 유래된 의약품이다 이걸 강조하려고. 그러니까 버드나무에 있는 성분을 기원으로 해서 만든 의약품이다. 그러니까 모든 약품의 기원은 뭐 식물이다, 뭐 생략이다 이런 거를 자기 전공을 강조하고 싶었구나.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아스피린이라는 거 하는 것이 원래 살리실산 아시죠, 여러분? 살리실산이라는 성분에다가 아세틸기를 아세틸이라는 구조를 붙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아세틸살리실리 애시드라는 이제 그 성분명으로 부르긴 하는데 이제 편의상 오늘 얘기하면서 제가 이걸 합성한 살리실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왜냐하면은 천연 살리실산과 비교를 해야 될 게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계에 있는 식물들에도 살리실산이 있잖아요. 네. 근데 얘가 마치 아스피린 비슷한 어떤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사람의 그렇죠. 그 건강에 얘기를 있어서. 하고 싶어서 제가 인간이 준 거냐, 뭐 자연이 준 거냐 이렇게 이제 제목을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아스피린은 쉽게 생각하면은 사람이 만들어낸 인공의 뭐 물론 추출도 했지만 그 인공적으로 쓰고 있는 살리실산이고 자연계에서 아스피린 비슷하게 작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성분이 그 자연의 식물 중에도 포함된 것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제약회사들은 절대로 천연물질 그대로를 쓰지 않아요. 그렇게 알잖아요. 하면은- 특허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구조를 바꾸거든요. 그래서 아세틸기를 묻히면서 그럼 어떤 걸 노렸냐. 우선 돈을 벌려면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은 그렇게 했더니 효과가 더 좋더라는 거죠. 진통이나 원래 이 그 버드나무 잎이 윌로우 바크인가 영어로 그 식물이 수천 년 전부터 마치 우리나라 한약처럼 그러니까 소염 진통 효과로 계속 써왔던 거예요. 외국에서. 근데 그거를 합성을 해봤더니 아세틸레이션을 시켰더니 효과가 훨씬 좋더라는 강력해지고 거기다가 이제 오늘 이제 얘기할 건데 항혈전 효과가 생겼다는 거죠. 아세틸레이션을 하면서. 그 얘기를 이제 할 거거든요. 항혈전 효과라는 게 이제 혈전이 생겨서 혈관벽을 막거나 이런 질환들이 있잖아요. 그 뇌경색이라든가 아니면 심근경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게 천연 살리실산에는 이 아세틸기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천연 살리실산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효과를 아스피린에서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혈전 효과 하나만 놓고 보면은 이거는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축복이 맞는 거죠. 살리시산 얘기부터 해야 되는데 이게 살리시산이라는 게 버드나무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식물의 존재예요. 자연계에. 예,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보통 쓰는 향료 같은 거 있죠. 오레가노, 뭐 고추라든지 뭐 그런 커리, 페퍼 이런 거 안에도 엄청 많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 허브, 차, 뭐 타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차 이런 거에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채소나 야채에 아주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 게 이 살리시산이거든요. 그러면은 식물들은 이 살리시산을 왜 가지고 있나? 중요한 물질이니까 얘네들이 이걸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이게 뭐냐면은 식물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호르몬이냐면 식물이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 스트레스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 어떤 병충해의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들 스스로 분비해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외부로부터의 스트레스에 저항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내고 그 물질을 통해서 식물이 잘 성장하고 생장하는 거거든요. 그런 물질이 바로 살리시산이에요. 네, 그래서 천년에 아주 많이 존재를 하고 있는 물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의학적으로 이용을 한 거는 가장 먼저 이제 썼던 거는 외용제로 우리가 살리시산을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여드름 치료에도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티눈 치료제 이런 거에도 보면은 이거 이제 똑똑 이렇게 찍어서 발라가지고 치료도 하고 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쓰이는데 우리가 먹는 걸로는 이렇게 이제 제약회사에서 아세틸기를 붙여가지고 만든 이 아스피린이라는 어떤 합성약품이 탄생을 한 거죠. 처음에는 진통 소염제로 쓰이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세틸기가 붙었잖아요. 그 아세틸기가 항혈전 효과를 나타내는데 이제 역할을 한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럼으로써 지금 현재는 사실 소염 진통제로보다는 심장병과 항혈전 효과를 통해서 심장병 같은 어떤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더 많이 쓰이고 있죠. 지금 이 약이. 근데 아스피린이 뭐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그 매스컴에 보도가 되지 않았어요? 네. 매스컴에 많이라기보다는 왕왕 보도가 되죠.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이제 오늘 이 주제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는 최근에 이게 아스피린이 항혈전 효과 때문에 거의 매일 먹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거의 매일 조금 조용량을 챙겨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혈압약 드시는데 왜 아침에 혈압약 드실 때 거기 하나씩 들어가 있는 사람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매일 챙겨 먹는 사람들에게 이게 암까지 예방하더라. 얼마나 좋으냐. 그러니까 더 이렇게 좋은 약이 어딨냐. 챙겨 먹어라. 심지어는 네가 뭐 어디 아플 때 조금만 아파도 무조건 아스피린 먹어라. 다른 진통 소염제는 이런 효과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게 돼요? 그분이요. 그분이 아스피린은 먹으면은 항암 효과까지 있고 진통 소염 해열뿐만이 아니고 항암 효과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랬죠. 진통제를 먹으려면 기왕 아스피린을 먹어라. 기왕이면 다홍치마가 아니라 기왕이면 아스피린을 먹어라.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아스피린 500mg가 없다.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 제약회사 모두 반성해라. 뭐 이런 결론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약국에 온 사람 중에 자기 친구가 일본에서 아스피린 500ml짜리를 뭐 몇 배가를 수입해가지고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매일 먹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 모르겠어. 그러면서 나한테도 와가지고 약국에 없냐고 물어보더라고. 증상이 있구나. 하여튼간에 그래서 사실은 항암 얘기를 하면은 진짜 할 얘기가 더 많아지는데 사실은 항암 효과는 사실 그냥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아까 말한 엔세이드라고 말했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있죠. 걔네들도 항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진통제를 먹었는데 그게 항암 효과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뉴스에서 종종 보신 적이 있어요. 그게 비단 아스피린만의 그 효능은 아니에요, 솔직히. 그런 식으로 치면 근데 소염 진통제를 계속 먹으면은 암 예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소염 진통제를 먹으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그 위해가 있잖아요. 네, 나쁜 점. 네, 그 나쁜 점을 광고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권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존 그 비스테로이드 소염 진통제에서 그런 부작용을 줄이면서 항암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비슷한 구조로 가지 물질을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연구를 왜냐하면 항암이라는 거는 큰 돈이 되는 어떤 그런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걸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구가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다른 소염 진통제하고 아스피린의 어떤 그 항암 효과의 어떤 메커니즘 오브 액션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작용 기전에 대해서는 작용 기전에 대해서는 이제 명확하진 않지만 대충 공통적인 거는 암 자체가 염증 반응과 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항염 반응과 관계되는 그 경로와 연관이 있을 거라는 그런 거가 있거든요. 네. 단적으로 아까 말한 콕스나 이런 것들하고도 다 연관이 되는 건데 그런데 또 아스피린은 조금 또 좀 차이가 있는 게 아스피린은 약간 기존에 다른 어떤 소염 진통제가 다른 기전으로도 암을 예방하는 것 같다라는 뭐 그런 어떤 얘기도 조금씩 나오곤 있어요. 그 부분에서. 예. 그렇지만 사실은 그냥 일반 소염 진통제도 항암 효과에 대해서는 약간 자료가 있다. 그리고 연구도 하고 있다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은 우리가 살리실산이라는 그런 어떤 물질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아스피린이 갖고 있는 그 항암 효과가 천연 살리실산으로는 얻을 수 없는 혜택인가?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아스피린은 아세틸이 붙은 살리실산이고 그 천연의 그냥 살리실산도 많이 있다면서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천연 살리실산들은 그래서 아스피린이 항암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그 활성체는 아스피린 쉽게 말하면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대사가 일어나면 살리실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스피린은 살리실산의 전구체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걸 약을 먹으면. 그러니까 아세틸 살리실산을 먹으면은 아스피린을 먹으면 몸에 들어가서 살리실산을 그렇죠. 된다는 거죠. 그렇죠. 살리실산이 효과가 있으면 그냥 살리실산을 먹으면 안 돼요. 자연 물질, 그러니까 채소나 식물에 많이 들어있는 천연 살리실산으로도 충분히 항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당연히. 네.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연구가 많이 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안 되었을 것 같아요. 되어는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처음에 항암 효과를 막 얘기할 때 되게 엄청난 발견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미 살리실산, 그 천연 살리실산이 항암 효과가 있다는 거는 이미 어느 정도는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그 채소를 많이 먹고 과일을 많이 먹은 사람들이 대장암에 훨씬 적게 걸려요. 네. 뭐 그건 다 당연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천연 살리실산이 분명히 우리 몸에 어떤 항암 기전에 그 기여를 한다는 것은 학계에서도 어느 정도는 조금 상식적으로 번져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스피린이 항암 효과가 있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보통 살리실산의 어떤 특성을 생각해 볼 때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센세이셔널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스피린 제약회사에서 우리는 항암 효과도 있습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게 사실 아스피린만이 아주 특출난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효능이 아니라 이미 천연 살리실산이 갖고 있는 그 효능을 합성 살리실산도 당연히 반영을 한 거겠죠. 반영되는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계속 이게 얘기가 뭐 논쟁의 여지가 있는 거는 사실 항암 효과를 보려면 그러니까 이 아스피린 어떤 연구 결과에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항암 효과를 보려면 최소 10년 정도 먹어야 돼요. 그래요? 장기간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적게는 뭐 좀 약간 관대하게 5년 이상은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보면은 미국의 그 질병 예방 그 USPSTF 그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아스피린을 뭐 10년 이상 먹어야 된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네. 네, 그게 거기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분이 그 근거로 드신 그 미국의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 해야 되지? USPSTF? 미국 질병예방특별위원회. 그 미국의 질병예방특별위원회라는 곳에서 보통 이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보통 50세에서 59세 나이의 성인 남자들 중에서 10년 이내 그 심혈관 질환 리스크가 10% 이상인 사람 그리고 또 추가되는 내용이 10년 이상 약을 먹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뭐 몇 년 있으면 죽을 사람은 먹을 필요 없다 이런 그런 사람은 사실은 별로 베네핏이 없다라고 보는 당연한 얘기를 써놨네. 거겠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이런 사람들이 먹었을 때는 혈관을 혈전을 예방할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 암도 예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아스피린을 먹은 게 좋다라고 이렇게 공고를 내린 거거든요. 이번에.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아스피린이 암을 예방하는구나. 매일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한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음식으로 먹어도 되지 않나? 이렇게 먹을 거면?
암을 예방할 거면 아스피린도 사실은 우리 그 자연계에 있는 거에다가 구조약관 바꿔가지고 팔면서 마치 이제 만병통치약이잖아요 지금. 진통효과도 있고 심장병도 예방하고 암도 예방하고 이런 식으로 막 지금 그렇게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실상은 까놓고 보면은 아니 그렇게 막 그렇게 대단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게.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사실은 살리실산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결론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는 그 아까 제가 혈전 효과 얘기하면서 이거는 아스피린만이 갖고 있는 효능이라고 얘기했는데 자연계에 있는 천연 살리실산은 혈전을 예방하는 효과가 약간 있을 수 있지만 아주 미약해요. 그러니까 심장병을 예방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항암 효과를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네. 그리고 저처럼 생각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구한 자료들을 몇 개 봤는데 다 옥스포드하고 케임브리지 같은 유럽 쪽이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전혀 이런 연구 그러니까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안 되는 연구는 하지 않는 데가 그러니까 뭔가를 제약회사가 뭔가를 알려줄 때는 그게 뭔가 우리한테 팔아먹을 수 있을 때만 그러니까 알려줘. 근데 사실은 항혈전 효과가 좋다라는 게 이게 양날의 칼 같은 거거든요. 네, 이제 그 얘기도 좀 그 해봐야지. 얘기를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아니 여기 지금 미국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추천한 대로 먹으면 되지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그래 좋아.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결론은. 항암 효과만 놓고 봤을 때는 아스피린을 10년 먹거나 살리실산이 천연으로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10년 먹거나 식단을 먹는 거의 뭐 것들. 비슷하다. 실제로 그 캠브리지 대학에서 한 연구 조사를 보면은 그 베지테리안들하고 그 베지테리안이 아닌 사람들 식사하게 그 비교해서 보면은 그 사실 아주 정확한 방법은 아니지만 뇨에서 배출되는 살리실산의 대사체 이런 걸 조사를 했더니 저용량 아스피린 있잖아요. 뭐 75ml 하루에 100ml 미만으로 150ml 미만으로 먹는 기준이 그렇더라고요. 이하로 먹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용량과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죠.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저용량 아스피린을 먹는 사람들과 거의 비슷한 효능을 누릴 수 있을 정도의 살리실산의 음식으로도 섭취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걸 뒤집어지기를 하면은. 그러니까는 그 베지테리언이 뭐죠? 영어 쓰지 말고 채식주의. 그러니까 채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살리실산이라는 게 외부의 어떤 스트레스에 의해서 막 분비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식물들이 스트레스를 좀 받아줘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 유기농 그렇죠. 그런 방법을 하는 애들이 훨씬 안에 많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뭐 하우스에서 키우고 이런 거는 좀 그치, 떨어지지 비료 많이 않아요? 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농약 재배하는 쓰고. 애들은 많이 없고. 그러니까 약사들이 어. 그 약국에 오면은 그 환자분들한테 좀 해주었으면 하는 얘기들 중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작해서 키우고 있는 그 과일이나 채소들이 우리 조상님들이 먹었던 것들보다 미네랄 같은 것들 함량이 훨씬 떨어져요. 예. 그리고 다른 성분들도 아마 그럴 거야.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예. 근데 반론이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암 예방 효과는 그렇지만 혈전 예방하는 거는 아스피린을 먹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왕이면 아스피린 먹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꼭 또 그렇게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왜냐면 항혈전 효과라는 것이 양날의 칼과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도 오늘 우리가 할 건데, 자 일단 아스피린이 혈전을 막는 효과도 있지만 혈전을 예방한다는 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더 출혈이 잘 일어나게 한다는 뜻일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불필요하게 있는 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혈전은 무조건 나쁜 거 이렇게 생각해서 혈전을 예방하면 무조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혈전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우리 몸에서 상처가 났거나 출혈이 일어났을 때 그 부위로 혈액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지 않게 틀어막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혈전이 경우에 따라서는 생겨야 그 출혈로 인해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걸 막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혈전이 생기는 걸 예방해 버리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출혈이 더 잘 생기는 쪽으로 몸의 균형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아스피린이 복용자들 중에서 0.3%였나? 제가 예전에 본 기억으로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뇌출혈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뇌혈관에 혈전이 생겨서 뇌혈관이 막혀서 병이 생기는 거를 막아줄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 중에 일부는 오히려 혈전이 생기는 걸 너무 막다 보니까 출혈이 일어나가지고 뇌혈관이 터져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예전에 저랑 같이 활동했던 약사님이 그 집안은 뇌출혈 경력이 있어요. 어디 보건소에 가가지고 그 졸업한 지 얼마 안 되는 의사가 처방을 해줬는데 그냥
아스피린을 무조건 깔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집안은 뇌출혈 경력이 있었던 이제 집안인데 이분이 안 먹던 아스피린을 먹고서는 몇 달 안 돼가지고 뇌출혈이 터져가지고 큰일 날 뻔했다고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좀 빨리 병원 가셔가지고 그래서 크게 후유증이 남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뇌출혈이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이 출혈 위험은 더 올라가기 때문에 무조건 아스피린이 좋은 건 아니고 내가 혈전이 생겨서 혈관이 막히는 경향의 사람인가 아니면은 출혈이 생겨서 혈관이 터질 수 있는 사람인가를 봐서 만약에 그 혈관이 막힐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은 사람이면은 아스피린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혈관이 터져서 출혈이 날 수 있는 그런 위험인자들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아스피린을 안 먹는 게 좋죠. 네. 그거는 이런 이제 얘기를 자기들이 알 수가 있나 본데.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사람들- 원래는 어. 그래서 원래는 저도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약국 가서 무조건 아스피린 달라고 하면은 의사가 판단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가지고 처방해서 먹는 게 좋다는 얘기를 해요. 왜냐면 의사한테 처방 받으라는 건 이렇게 하면 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다. 그 가서 저기 의사가 처방하면 싸니까 뭐 이렇게 얘기해요. 하여튼 사람들 생각하는 게 다 한결같아.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 의사가 그걸 좀 판단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은 혈전이 생기는 사람인지 출혈이 생기기 쉬운 사람인지 그래서 후자이면은 처방을 안 하는 그 의사가 거죠. 어떻게 알아요, 근데? 원래 그거 다 저기 논문 같은 거 찾아봤어요, 저 다. 근데 그걸 다 점수 매겨가지고서는 평가하는 기준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무척 복잡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의사들이 잘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래도 최소한 아까 그런 우리 집안은 뇌출혈 경력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도 한번 걸러야지 이렇게 해서. 출혈, 출혈 그러니까 양날의 리스크가 있다. 칼이다. 양나가 칼것 같다는 거고, 그래서 그 양날의 칼 것 같다는 게 이런 얘기인 거죠. 예, 그런 얘기인 건데, 음. 그래서 이제 보통은 아스피린의 혈전 효과로서 가장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과거에 그런 관련 어떤 질환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거를 우리가 보통 전문적으로 2차 예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혈전으로 혈관이 막히는 병이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는 뭐 뇌경색이라든가 뇌경색하고 뇌출혈은 좀 반대인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뇌경색, 심근경색 이런 것들. 심근경색은 심장의 혈관을 공급해주는 그 관상동맥이 막히는 거고, 이제 뇌혈관이 막히는 거는 뇌경색 그런 것들. 네, 그런 어떤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아스피린을 먹음으로써 얻는 혜택이 그게 크다는 거는 완전히 다시 오는 거를 예방해 줄 수가 예, 있지. 2차 예방, 그 두 번째로 오는 그걸 거를 2차 예방이라고 하죠. 그 두 번째로 오는 거를 막을 수가 있는 거에 대한 혜택은 확고해요. 그거는 반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 병원 같은 데 가면은 내가 과거에 뇌경색이 있었거나 심근경색이 있거나 협심증 뭐 이런 게 있었던 사람은 아스피린을 기본으로 처방을 내죠. 네, 네. 그런 경우는 사실은 맞아요. 아니면 부정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아스피린을 먹는 게 이득인 건데, 이제 문제는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 건강한 일반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그런 1차 예방이라고 하죠. 그거를 보통 1차 예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아까 그 권고안이 그거였거든요. 미국의 뭐 질병 예방 뭐 특별위원회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거기서 이제 가이드라인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50세에서 59세 사이이고, 그 다음에 향후 10년 이내에 그 심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10% 이상인 사람에다가 다른 어떤 뭐 출혈 어떤 위험이 없으면서 뭐 조건이 많아요. 그러면서 10년 이상 먹을 수 있는 사람. 딱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 권고 사항이. 네. 그런 사람은 근데 먹었을 때 한 가지 효과를 또 조금 볼수 있다. 짚어야 되는 게 네. 10년 이내에 심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10% 이상인 사람 있잖아요. 그 조건은요. 그게 좀 엄격할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많겠어요? 아니요. 있으나 마나한 조건. 왜냐하면은 네. 그게 그 10% 이상을 그 리스크를 계산하는 게 그게 사실 프레밍엄 리스크 스코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보면은 거기에서 보통 점수를 매기거든요. 리스크 위험 요소가 여러 개가 있어요. 네. 그 위험 요소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성별, 그러니까 성별에 따른 나이, 그다음에 뭐 금연 유무, 콜레스테롤 수치, 아니 뭐 당뇨 있나 없나, 혈압 있냐 없나 이런 걸 보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남자 50세가 넘으면은요 9점을 획득해요. 근데 그럼 거의 다 들어가네요. 그렇죠. 10% 이상이 되려면은요 11점 받아야 되거든요. 10점이니까 11점 받아야 되죠.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은 저 가이드라인은 뭐냐면, 네가 50살 넘었는데 남자지? 그럼 너 무조건 뭐 아스피린 먹어. 이 얘기예요, 사실 조건이. 네.
그래서 사실은 좀 거의 그러니까 대부분의 50세 이상의 남자들은 해당이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나 우리나라도 몇 년 그때 아스피린이 이제 심혈관 질환 예방을 한다는 것 때문에 몇 년 전부터인가는 거의 다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처방에 네, 혈압약 근데- 드시는 분들은 거의 다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큰 흐름을 봐야 돼요. 큰 흐름을. 그러니까 1차 예방에 대해서 학계에서 어떤 식으로 이 아스피린을 보고 있냐는 거 보면은요. 점점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있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2001년도인가 그때 맨 처음에 이 1차 예방에 대한 아스피린 가이드라인이 나왔을 때는요. 그것도 미국의 이 똑같은 데서 나온 가이드라인이 어땠냐면 40세 이상이면 무조건 먹으라. 좋다. 이거 혈전 예방하더라. 이렇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계속된 1차 예방에 대한 그 실험이 진행되면서 이제 원래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특히 나이 많은 노인들은 먹어봤자 이득이 없더라, 내추럴 경향을 올리더라, 계속 그런 안 좋은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면서 점점 엄격해지고 있는 거 추세거든요. 사실 지금은. 그걸 추세를 봐야 된다. 그게 그 큰 흐름을 봐야 돼요. 이게 그냥 이걸 가이드라인을 그냥 딱 기계적으로 받아들여서 50살 넘으면 남자면은 그냥 먹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만 생각할 거야. 지금 그래서 미국의 그 50세 이상의 그 성인들이 거의 절반 가까이가 아스피린을 먹고 있어요. 1차 예방으로. 근데 그게 사실은 2001년도에 이 USPSTF 아까 뭐라고 했어? 우리나라 말로 한 게 더 어려워. 미국의 질병예방특별위원회 여기서 권고했던 40세 이상이면 무조건 다 먹어라. 뭐 여자들은 폐경호르몬 다 먹어라. 이런 식으로 했던 권고사항에 지금까지도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최근에는 계속해서 아니더라. 이거 별로 이득이 없더라 생각보다. 1차 예방이. 그래서 점점점 그 가이드라인의 폭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 추세라는 그 흐름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유럽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1차 예방에 대해서 아스피린의 어떤 그 혜택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먹으라고 권유하고 있지는 않고 있어요. 아까 말한 그 10년 이내에 뭐 아까 심혈관 리스크에 따라서 개인에 따라서 먹고 안 먹고를 의사가 결정할 수는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권하지 않는 걸로. 그러니까 그렇게 그 몸에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약국 가서 무조건 달라고 해서 사 먹고 막 그럴 만한 약은 아닌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게 보통 그 아스피린을 장기간 복용함으로써 나타나는 그런 출혈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게 보통 일반 어떤 국민들께서는 그거를 단순히 위장염 같은 거 이 정도로밖에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보통 그런 학술 자료에서 말하는 출혈 위험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거는 보면 항상 앞에 붙는 말이 있어요. 심각한 그 출혈이거든. 그게 기준이 뭐냐면은 모든 어떤 데이터에 똑같이 적용되는 건데 그 기준이라는 거는 그 출혈 부작용이 심각한 출혈 부작용의 정의라고 하면 그 출혈로 인해서 수혈을 하거나 입원을 하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그런 것만 카운트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것만 카운트한 거라고요. 그런데 보통 그래서 그 저용량 아스피린을 장기간 먹었을 때 어떤 이점과 그 위험성을 같이 얘기할 때 위험성의 기준은 그거라고요. 그러니까는 경미한 출혈은 카운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입원을 할 정도로 수혈을 할 정도로 심각한 어떤 출혈을 카운트한 거거든요. 그거랑 그다음에 1차 예방을 목적으로 아스피린을 먹었을 때 한 가지 확실하게 밝혀진 건 있어요. 모탈리티, 그러니까 사망률은 이점이 없어요. 사망률을 떨어뜨리지는 못해요. 네, 전혀. 그러니까 사망률에는 아무 영향이 없고 그러면은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 게 다른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심근경색이 일어나는. 근데 그것도 앞에 붙는 게 non-fatal. 그러니까 비치명적인 그런 뭐 심근경색이나 여러 가지 뭐 스트로크이 뭐지 뇌경색, 뭐 뇌출혈 이런 것들을 혜택으로 보고 비교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혜택은 되게 넓게 잡아서 보고 그 다음에 그 아스피린을 먹었을 때 생기는 부작용은 되게 심각한 것들만 카운트해서 비슷하다고 봤으면은 그러면은 그 단점을 그렇게 가볍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거를 봤을 때 물론 연구마다 너무너무 달라요. 다르고 한 가지 일정한 방향으로 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 1차 예방을 가이드라인으로 이제 채택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사실 대체적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저용량 아스피린을 먹었는데 그럼 예방 가능했던 건수와 그다음에 10년 동안 똑같이 저용량을 먹었을 때 나타나는 출혈, 아까 말한 치명적인 출혈 있잖아요. 그런 거에 건수를 비교해 보면은 그게
그런 치명적인 그 출혈을 감수할 정도로 아주 큰 어떤 장점은 없다. 없다는 거죠. 지금 나온 거는. 결론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출혈 위험의 그 어떤 위험을 감당할 정도로 네. 효능이 아주 그 예방 효과가 크다라는 거는 근거가 무척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까지 했던 얘기를 다시 정리해 보면은 2차 예방, 그러니까 내가 이미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이 왔어, 이런 사람들은 아스피린을 복용함으로써 그게 두 번째 오는 거를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건 네네. 어느 정도 확실하지만 네. 1차 예방, 그러니까 내가 뭐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에 걸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냥 뭐 혈전 덜 생긴다고 하니까 아스피린을 좋다고 먹는 거야. 이거는 별로 그렇게 이 아스피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출혈이나 이런 위험성에 비해서 그 근거가 확실치 않다. 예. 별로 장점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다. 장점이 확실하다는 근거가 좀 부족하다는 지금, 거죠. 예, 그리고 최근에는 점점 안 좋은 쪽으로 연구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있어요. 추세가 점점 예전보다는 그렇게 기대했던 것만큼 1차 예방의 효과가 좋지 못한 것 같다라는 게. 네, 그래서 지금 네, 나이 추세가. 많은 미국 아까 가이드라인도 빠졌죠. 나이 많은 사람들은 아예 1차 예방에 효과가 없다. 별로 70세 이상. 그러니까는 별로 이점이 없다. 오히려 뇌출혈 리스크를 올릴 수도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딱 빠진 거는 나이 많은 사람들. 나이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스피린 달라고 하면은 안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죠? 네, 그렇죠. 저희는 그래서 잘 안 드려요. 네. 아예 없어요 저희. 네, 저희도 아예 없어요. 네. 아니 우리는 있기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기가 왜? 너무 힘들어, 약국에서. 붙잡고. 예. 오면은 저는 아예 없다 그러고 의사랑 상의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일단 드려요. 그리고 이제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 약이랑 항상 주지를 시키고 돌려보내는데 뭐 다른 약국에 가시면 또 주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워낙 그 약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드리지는 않아요. 선생님이 근무약사예요? 아니 제가 국장이에요. 네. 맞아. 그 국장의 이점이에요. 왜 안 좋아해요? 그냥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일반 의약품으로 풀릴 만한 효과 100ml 가. 네, 맞아요. 효과나 네. 부작용이 충분히 이렇게 그러게요. 검증이 안 되는데 왜 이게 일반일까라는 의문이 일단 있어요. 아니 기본적으로는 장기간 먹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혈전 예방도 물론이고 아까 뭐 항암 이런 것도 보면 장기간 한 달들을 계속 이제 먹는 약이잖아요. 근데 그런 약들은 사실은 정말 100%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면은 사실은 환자가 임의로 자기가 막 계속 이렇게 장기간 먹게 내버려 두는 게 그렇게 바람직한 거지는 않아요. 요즘에 또 워낙 해열 진통은 또 좋은 게 많고 굳이 뭐 그거를 먹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혈전에 있어서는 더더욱 주의를 해야 되는데 그냥 TV만 보고 와서 사람들이 대부분 뭐 TV에 나오니까 좋아 보이던데 이렇게 맞아요. 찾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안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하고 이제 딴 데로 돌려보내요. 이제 욕을 하시죠. 왜 없냐. 저희 좋은 일하고 오신 욕먹는 분 직업들. 중에는 외국에서 100ml 아스피린 100ml를 사다 먹는데요. 그렇죠. 왜 그걸 왜 외국까지 가서 사요? 근데 모르겠어요. 500ml는 없으니까 자식들이 그렇다고 쳐도. 사다 줬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또 자식들은 아니, 또 모르겠어요. 미국 아스피린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미국도 거의 절반의 성인이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유럽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까 말했지만 20년 가까이 옛날 그러니까 2000년도에 이미 그게 유행처럼 한번 휩쓰고 지나갔기 때문에 그 맞아요. 유행을 아직까지 이어오는 거고 지금은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연구들은 그렇게 먹으면은 별로 이득이 없더라 하는 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뒤늦게나마 그거 계속 그런 기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노인들한테는 오히려 위험을 올리더라, 이점이 없더라. 근데 이런 기사는 별로 안 내보내요, 언론에서. 별로 나온 걸 본 적이 없는데. 이런 얘기 다른 데서 해요? 언론에서? 거의 안 하잖아. 그냥 언론에서는 안 하지만 기사는 뜨죠. 기사는 있지. 그건 우리 같은 사람들만 캐치해서 이게 그 얘기인지 아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관심 없고. 그리고 보통 그 언론에서 훨씬 관심 가지는 건 뭐 진통제를 먹었는데 의외로 무슨 암에 효과가 있더라 뭐 이런 걸 훨씬 열심히 보도하는 것 같아, 언론은. 네, 사람들이 그 이렇게 땡겨할 만한 거. 그래서 말하지만 그래서 항혈전 효과라는 것도 사실은 물론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 사람들 경험이 있었다든지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점이지만 그런 위험 요소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이점이 아니라 오히려 그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날의 칼이죠. 혈전이라는 나쁜 걸 뵐 수도 있지만 나를 스스로를 뵐 수도 있는. 그래서 항혈전 효과가 모든 사람에게 장점이 아니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또 아셔야 될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엔세이드 비스테로이드 소염 진통제. 소염 진통제 있잖아요. 네. 그거를 먹었을 때 우리가 위장장애가 일어난다는 거 아시죠? 그것도 위장장애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식후에 드셔라 아니면 요즘 위장장애 줄이는 제형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스피린도 막연히 아스피린도 그런 류의 부작용일 거라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아스피린은요 더 문제가 심각한 게 위에 뭐 염증을 일으키는 건 똑같죠. 근데 거기다 얘네들은 항혈전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염증 작용이나 그런 출혈이 일어났을 때요 빨리 안 멈추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심각해질 수 있다니까요. 똑같은 부작용에 대해서도. 그거를 아셔야 돼요. 항혈전 효과가 다 좋은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몸에 우리도 왜 여기 겉에 있는 살도 약간 이렇게 생채기 나면 피 나잖아요. 금방 멎죠. 근데 아스피린 먹으면 빨리 안 멎을 거 아니에요. 안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약간 상처가 났는데 아스피린 먹고 있는 사람은 피가 안 멈춘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스피린으로 생긴 그 소화계 출혈은 오히려 더 심해진다. 심해진다니까 위험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해를 이 못한다니까 사람들이. 사람들이 내가 몸에 겉에 피가 나면 아유 피 났다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몸 속에 내장 어딘가가 그 터져서 피가 나면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피가 나고 있어도 이걸 인지를 잘 그게 더 못해서 무서운 거죠. 훨씬 사실. 위험해요. 그럼. 예. 그래서 아스피린이 이런 문제가 있다. 근데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죠. 아스피린을 오래 복용하다가 끊었을 때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럼요. 그걸 리바운드라고 하죠 우리가.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도 장기간 먹고 나서 끊을 때 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얘기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기간 그래서 아까 그러면 그 미국에서 50살에서 59세까지는 그럼 10년 동안 먹다가 한 15년, 20년 먹었어. 근데 내가 70세 정도 됐어요. 그러면은 내추럴 리스크가 이제 올라갈 나이잖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아까 끊으면 가이드라인에도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은 아스피린을 먹지 않는 게 좋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출혈이 더 많아질 수가 한 있어서. 15년 정도 먹다가 끊으면 되지라고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할 수 있냐? 그건 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은 아스피린을 장기간 먹다가 갑자기 끊어버리면 혈전에 대한 어떤 위험이 원래 한 번도 안 먹었던 사람들보다 갑자기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위험. 실제로 그렇게 해서 혈전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 연구로 이미 다 밝혀져 있어요, 그것도. 아, 근데 그래요? 저는 궁금해서 2차 예방 환자들은 당연히 그럴 것 같고, 원래도 혈전에 어떤 그런 패턴이, 그 리스크가 있는 사람이니까, 1차 예방 목적으로 먹은 사람은 좀 덜 그러지 않을까 해서 봤더니, 1차 예방으로 먹었던 사람들도 장기간 먹었다가 끊으면은요, 리바운드 현상이 일어나요. 약간의 그 비율은 조금 낮지만. 2차 예방보다는? 네, 조금 낮을 수는 있으나, 그래도 나타나요, 리바운드가. 그래서 공통적으로 그 전문가들도 얘기를 하는 게 아스피린을 장기간 그렇게 혈전 예방 목적으로 먹었을 경우에는 갑자기 딱 끊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더더욱 내가 만약에 뭐 별로 혈전이 생길 소지가 없어 보이는데도 막연하게 아스피린이 좋다고 생각해서 먹다가 오래 먹다가 끊으면은 오히려 없던 혈전도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느니만 못한 거죠. 그거는 그럼 누가 처음부터. 책임을 질 거냐는 거지. 네. 사실은. 네. 그러니까 어쨌건 오래 드시던 분들은 함부로 끊으시면 안 되겠네요. 이미 오랫동안 드셨던 분들은 조금은 그렇게 그럼 끊는 거는 주의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이렇게 하라는 그런 게 프로토콜이 없어요, 사실 또 그것도. 아, 그래요? 그래서 아마도 그냥 다른 약들도 우리가 서서히 끊을 때 하는 방법을 써볼 수는 있겠죠. 먹는 이렇게 조금씩 줄여 매일 먹던 나간다든가. 거를 이틀에 한 번 먹거나 3일에 한 번 이렇게 먹는 식으로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정해진 프로토콜이 없어요. 그것도 문제예요, 사실은. 아, 네. 예. 그러니까는 저런 걸 다 생각해 볼 때 굳이 예. 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1차 시작을 안 예방으로는- 했으면 모르겠는데. 예. 그렇죠. 여기에 제가 찾아봤던 자료 중에는 이 자료는요, 사실은 뭐 몇몇 어떤 뭐 유명인들이 뭐 최근에 나온 어떤 논문들 중에서 자기 주장에 유리한 것만 막 발췌해가지고 막 이렇게 적어놓고 그래서 항암효과가 있어요, 먹어요, 막 이렇게 막 하지만은 사실은 자료도 급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믿을만한 신뢰성이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은 여러 가지 논문들을 다 리뷰를 해서 왜 고찰하는 논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수십 개, 뭐 20개, 30개 이런 어떤 논문들을 다 리뷰를 해서 종합적으로 이거를 체계적으로 고찰을 하는 그런 자료들을 보면은 뭐 대충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스피린 저용량으로 1차 예방으로 먹었을 때 10,000명 중에 9,996명은 혜택이 없다. 그러니까 10,000명 중에 4명만 되겠다. 1차 예방일 때? 1차 예방일 때.
반면에 블리딩 아니 출혈의 위험은 출혈의 위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볼 것인가. 출혈의 위험도요 다 달라요 자료마다. 다 다른데 출혈의 위험을 어디서 보냐? 그러니까는 아스피린을 먹음으로써 심혈관 질환이 얼마만큼 예방이 되었고 반면에 출혈 질환이 얼마만큼 뭐 증가되고 이런 거를 비교하는 것도 있지만 단순하게 그냥 아스피린을 장기간 먹은 사람들만 모아놓고요. 그 출혈 있죠. 출혈의 부작용이 얼마만큼 생겼냐를 그 비교한 그 메타 분석이 있더라고요. 그것만 놓고 보면은요 생각보다 높아요. 출혈 위험이. 아스피린을 저용량을 28개월 먹었을 때 그 출혈 위험이 얼마만큼 생겼냐면은 한 1% 정도 생겨요. 1%면 자본 수치가 내가 얘기했던 것보다 높네. 난 0.3%. 그러니까는 자료마다 다 다르죠. 근데 이거는 메타 분석이거든요. 이게 더 믿을만한 건데. 22개의 논문을 본 건데 이거를 결코 낫지 보면 않죠. 플라시보보다는 거의 1% 정도 증가했고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한 건의 그런 그 출혈의 위험이 발생하려면 몇 명이 필요한가를 보는 게 있거든요. 106명당 1명이에요. 작은 숫자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네. 106명당 1명이면은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생각보다. 자, 그래서 그리고 내부 출혈은 우리가 인지를 못한다는 게 더 무서운 거라고요 사실은. 눈에 보이는데 출혈이 나면은. 자,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요약을 해서 얘기하면은 일단 아스피린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2차 예방, 그러니까 내가 한번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이 왔었는데 이게 다시 또 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확실히 효과가 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축복이 맞아요. 그건 사람이 합성한 사람이 인간이 만들어낸 만들어낸 축복이죠. 축복이죠. 그러나 1차 예방, 즉 나는 한 번도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협심증 이런 것들이 온 적이 없어. 뭐 심방세동 같은 부정맥도 없어. 그런데 막연하게 뭐 아스피린이 혈전도 막아주고 그러니까 좋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좋은 거 아니야? 여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네, 왜 그러냐면 오히려 출혈 위험 같은 것들이 더 많이 그런 있을 출혈 수가 있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아스피린을 장기간, 그리고 특히 암을 예방하려면 장기간 10년 먹어야 돼요. 그러면 10년 동안 그거를 먹는다는 거가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나? 그리고 특히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실 음식만 한 게 없죠. 채소로도 네, 그리고 천연 살리실산이 풍부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채소하고 그다음에 허브차라든지 특히 향신료 같은 거 있죠. 이 안에 많이 들어있어요. 카레도 좋고요. 갑자기 요리 전문가인가? 그런 것들을 평소에 많이 양념. 그것을 내가 그런 식단을 개선해서 장기간 먹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그런 식으로 천연 살리실산은 아까 말했지만 그런 뇌출혈의 어떤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죠. 훨씬 안전하고 사실은. 그리고 그런 식으로 또 과일이나 채소를 많이 먹으면 그 안에 다른 항암 물질도 있겠죠. 사실. 그리고 또 더군다나 리바운드 때문에 혈전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거를 저는요, 솔직히 전문가라고 해서요,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의 선택을 강요할 권리는 없다고 봐요. 저는 약간 그런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나는 이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좋은 정보를 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말은 해주지만, 이 사람이 그래도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먹겠다 그러면은 그거를 막 그래 마지막 선택은 본인이 이렇게 생각하는 주의인데, 근데 먹더라도 알고 드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끊으면 안 된다는 거를. 네, 뭐 무슨 비타민제처럼 먹다가 내 마음대로 끊고 먹다 말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류의 어떤 영양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엄연히 의약품이라는 거고 부작용이 있는 의약품이라는 거를 인지하고 드시라는 거예요. 사실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의 축복인 식이요법을 네, 그러니까 항암 효과에 있어서는 천연 살리실산이, 물론 합성 살리실산에도 효과는 좋을 수도 있죠. 그거는 근데 그 두 개를 비교한 어떤 데이터는 아직 없어요. 누가 하면 좋겠지만. 그래서 천연의 좋은 점은 그런 거 아니에요? 몸에 나쁘고 부작용 있고 이런 게 없다는 거. 네, 그리고 천연 살리실산에 대해서는요, 별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돈이 안 되니까. 네, 그나마 제가 봤던 자료들도
그 공공의 어떤 그 펀드로 만든 그러니까 정부나 이런 공공 단체에서 한 그런 데이터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가장 무서운 점은 돈이 안 되는 거는 안 한다는 데 근데 있는 그게 것 특히 미국이 심해요. 제가 봤을 때. 미국은 이런 자본주의의 가이드라인도 천국이니까. 철저하게 돈을 좀 따라서 가는 것도 있는 네.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걸 잘 생각해야 되는데 저희가 약국에서 그냥 아스피린 달라고 하시는 분들을 붙잡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러 팟캐스트로 만들었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들으실지는 진짜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우리는 미약하니까요. 뭐 다 얘기해. 왜 아까 이름을 안 하는 거야? 뭐 홍해걸이 얘기한 뭐 500ml짜리를 뭐 달라고. 아 그래서 저는 제일 좀 이해가 안 됐던 뭐 게 그런 거는 열심히 보고 사실은 사람들이. 우리 그 나라에 500ml가 없는데 되게 억울한 것처럼 얘기하고 그러면서 근거로 드는 게 뭐 항암효가 뭐 이런 걸 드는데 그거는 좀 약간 억지고요. 억지, 비약이죠. 네, 무슨 항암효 그럼 500ml를 그럼 10년 동안 먹어요? 그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거를?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전문가도 그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아무도 인정 안 할 거고요. 아니 근데 의사들도 이런 걸 다 알 텐데 왜 그런 거를 비판을 안 하는지 난 잘 모르겠다. 그리고 그 차라리 나는 아스피린이 내 몸에 제일 잘 맞아서 500ml가 필요해라고 말하는 게 훨씬 합리적인 차라리 나는 그게 주장이에요. 맛있어서 먹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일 아. 그래 그럼 차라리 설득력이 나는 있다. 그래. 아스피린이 좋아. 나는 뭐 나는 다른 먹어보니까 맛이 다착지근하니 뭐 어. 다착지근한지 그렇게 하는 게 모르겠지만 훨씬 합리적인. 그래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면서 달라고 해라. 어. 자 제가 네. 얘기한 건 다 잊어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하시고 싶은 얘기는 난 조사 많이 했는데 이거밖에 말 못하네. 오늘도 해야 되는 얘기는 다 했잖아요. 하고 그쵸? 싶은 해야 될 얘기는 좀 한 것 같은데. 봐, 학술이사님한테 그냥 맡겨놨으면은 벌써 1시간이 더 지나도 안 끝났어. 자, 이렇게 해서 아스피린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뭐, 우리 방송을 듣고 이렇게 잘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좋고, 편집하십시오. 뭐, 우리 방송을 못 들으면 그것도 제가 이렇게 하면 건방질지 모르겠지만 본인의 운 아니겠어요? 편집하십시오. 싫어 얘기할 거예요. 편집 안 할 거예요. 그것도 본인의 운이라고 말씀드리고 잘라내십시오. 싶습니다. 예. 자, 이것으로 네, 마치도록 고생 하겠습니다. 많으셨습니다. 예. 네.